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테러가 발생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거 기억하세요? 그 끔찍한 테러에 제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사업차 미국 출장을 떠났던 저희 부모님께서 그 빌딩 안에 있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 집 전 재산을 친척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외동딸인 저만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피가 섞인 친척들이라고 해서 다 믿을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내 부모, 내 형제가 최고지 친척들은 남이나 다름없더군요.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어린 나를 그들은 그냥 고아원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잘 나가실 때는 그렇게 우리 집에 하루가 멀다 와서는 아부하며 돈 빌려가고 그랬었는데 정말 악마가 따로 없죠. 여튼 전 그때 이후로 정말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워낙 당찬 성격 덕분에 과원이든 사회에 나와서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에게 다 있는 돈이 나한텐 한 푼도 없지만 돈보다 더 값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정말 똥줄 타들어가게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보면 뒤에서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제서야 좀 여유와 자유로움이 생기네요. 얼마 전 갑자기 큰 부를 얻게 되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여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저의 노고를 하늘에서 알아주었나 봅니다. 전 고아나 다름없이 자라왔기에 대가족을 갖고 싶었어요. 아이도 한 3명은 기본으로 낳고 싶었죠. 그건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개운하고 시원해요. 섭섭한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말썽쟁이 심으로 인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었거든요. 제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못된 시모, 악마 시모, 모음집 같으실 거예요. 왜 막장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시모가 어찌나 사고뭉치의 악마 같던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찌 결혼 생활을 몇 년씩이나 유지했는지 대단하게 느껴져요. 제가 겪은 온갖 에피소드들을 오늘 사연살롱에 다 풀어놔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대가족을 지향했던 제가 왜 이혼 결정까지 내리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막판엔 남편의 어마어마한 비밀 폭로로 인해 충격을 받고 이혼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시모의 악마 역할이 결정적이었죠. 그놈의 서울대 박사학위가 뭔지, 남편이 서울대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라 지적인 면모에 반해 결혼한 것도 있어요. 처음엔 그저 착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 남편이 엄청난 마마보이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분에 시모한테 대든 저만 나쁜 년이 되고 말았죠. 얘기하다 보니 슬슬 옛 생각이 나서 열이 받네요. 오늘 하루 사연살롱에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새 출발하려고요. 그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까 우리 집이 꽤 잘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만 7, 8명 정도 상주했던 것 같아요. 운전기사, 경비원, 유모, 정원관리사, 가사도우미 등등. 덕분에 전 외동딸이었지만 일하는 분들을 내 가족, 친척 삼아 북적북적 재미나고 행복하게 자랐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건 아빠가 자수성가한 건설회사 CEO였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지독히도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난 흙수저였어요. 형제들도 다들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빠의 엄청난 노력으로 집안을 일으킨 거죠. 가난한 집안에서 성공한 사람 1명 나오면 다들 모여들어 빨대 꽂는 거 아시죠? 고모와 작은아빠네 식구들도 그 친척까지 동원해 우리 아빠 회사에 빨대 꽂고 있었어요.
아빠를 제외한 고모와 작은아빠는 무식해서 큰일은 못 맡기고 간단한 일만 맡기며 월급을 두둑히 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똑똑하고 능력 있었던 아빠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까지 사업을 확장하려 했어요. 미국 출장을 정말 많이 다녔죠. 평소엔 거의 혼자 다니시다가 그때는 부부 동반 모임이 미국에 있다면서 엄마와 함께 떠나셨어요. 엄마는 초등학생인 저를 서울에 두고 가는 게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서경아, 우리 예쁜 딸 유모 아줌마랑 잘 있을 수 있지? 게다가 고모랑 작은아빠한테도 말해놨으니 아마 잘 돌봐주실 거야. 이번 출장은 부부 동반이라 엄마도 가야 할 것 같아. 미국에서 3일 만에 바로 돌아올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3일 만에 돌아온다는 엄마는 그 후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크나큰 사고에 의해 처참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TV에서 그 테러를 목격하고는 너무 끔찍해서 TV를 꺼버렸는데 그 건물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중에 주위 사람들 입을 통해 듣고는 어린 나이에 충격이 너무 커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깨어나서도 몇 개월간 실어증을 앓았어요. 그래도 내 주위엔 그동안 날 친딸처럼 돌봐줬던 유모 아줌마와 가사도우미 아줌마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누워있는 잭에 작별 인사를 고하더군요. 서경아, 아줌마가 더 이상 널 볼 수 없게 됐어. 아줌마네 집안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무료로 널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구나. 유모 아줌마,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아놓은 돈에서 아줌마 월급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고모랑 작은아빠가 회사랑 이 집 살림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서경아,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할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믿지 말어. 특히 너희 고모랑 작은아빠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야. 네 아빠가 피땀 흘려서 회사 본인들이 다 갖고 이 집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대. 아마 조만간 서경이 너도 짐 빼야 할 거야. 아휴, 우리 불쌍한 서경이 어쩌니. 내 친딸처럼 키워온 내 새끼. 엄마 아빠를 사고로 잃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진짜 그 집에서 쫓겨나기 전까진 고모와 작은아빠라는 작자들을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나에게도 잘해주는 척하며 살살거렸던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뒤 진짜 저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잔뜩 쫄아있던 절 데리고 고모란 년은 고아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내 눈을 보지도 않고 고아원 관계자한테 맡겨버리더군요. 내가 고모를 불러 세워서 살벌한 눈빛을 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모, 아니 오늘부로 고모도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 할게. 우리 아빠 피 빨아먹고 살더니 아빠 돌아가시니까 날 이렇게 버려? 우리 부모님 돈도 다 가로챈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크면서 매일 기도할 거야. 당신네들 자식이며 식구들 모두 불행하게 되져버리라고 저주할 거라고. 고모는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저의 섬뜩한 멘트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냥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종교는 없었지만 자기 전 늘 기도를 했는데 나의 행복과 더불어 그들의 불행을 빌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몇 년 후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모와 작은아빠가 계속 운영했던 우리 아빠 회사는 처참하게 망해버렸다더군요. 실력도 없고 멍청한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뭐. 게다가 작은아빠는 말기암에 걸려 죽기 직전이고 고모는 본인이 바람펴서 이혼당해 길가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사필귀정이라는 한자어를 배웠는데 딱 그 케이스였어요. 저는 제가 잘 사는 게 그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곳이 고아원이든 사막 한복판이든 진짜 죽어라 열심히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는 모범생으로
매년 반장해가면서 성실하게 다녔어요. 하지만 몇백만 원에 달한다는 대학 등록금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차마 대학의 꿈은 당장 못 꾸겠더라고요. 언젠가는 야간 대학이라도 다닐 생각에 일단은 취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했어요. 한 300군데 서류를 넣어본 결과 건설장비 대여업체 격리직에 서류 심사를 통과했어요. 면접을 보러 회사에 갔는데 사장 자리에 웬 통통한 아줌마가 앉아있더군요. 완전히 여장부 스타일이었어요. 이석영이라고? 당신 고아원 출신이야? 동지를 만났네? 나도 고아원 출신이야. 반가워.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력도 없겠구만. 어차피 신입월급 줄 텐데 경력이 뭔 필요야? 일 열심히 배울 거지? 우리같이 비빌 언덕 없는 사람들은 그저 열과 성을 다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 안 그래? 자, 함성 한번 질러봐. 함성이요? 지금 여기서요? 그래, 그 정도 배포도 없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 했어? 여기는 엄청나게 큰 건설 장비 다루는 업체야. 아무리 격리자리라도 씩씩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자, 함성 시작! 전 사장님의 말에 냅다 함성을 크게 내질렀어요. 다른 곳은 서류를 다 떨어진 상황이라 이 회사에 꼭 붙어야 했거든요. 안 그러면 돈 벌기 위해 또다시 알바 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최대한 씩씩하게 면접에 임했더니 합격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당장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원룸 보증금을 마련해서 530짜리 원룸을 구했어요. 내가 드디어 정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고아원의 틀 안에 있다 보니 세상의 아가씨한테 그렇게 무서운 곳일 줄은 몰랐어요. 하루는 일 끝나고 원룸에 들어와 밤 10시에 잠을 자려 하는데 누군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려 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위층 사람인데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아서요. 전해드리려고요. 전 바로 문을 열어주려다가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앞에 두고 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할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혼자서 쌍욕을 읊조리더니 밖으로 나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10분 후 갑자기 제 방 창문을 누가 밖에서 와장창 하고 깨부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창살을 마구 흔들며 떼어내려고 하더군요. 전 급한 마음에 후라이팬으로 그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창문에 붙어서 우리 집으로 침입하려던 그 남자는 3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어쩐 일인지 신고도 안 했는데 금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동네가 시끄러워지자 그놈은 후다닥 도망가는 듯 했어요. 제가 경찰한테 자초지종을 말하자 경찰이 그러더군요. 저 자식 상습범이에요. 아가씨가 천만다행인 겁니다. 저놈 거의 턱 밑까지 추적했으니 곧 잡힐 겁니다. 걱정 마세요. 만약 그날 운이 안 좋았다면 제가 문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열어줬다면 전 아마 저 세상 사람일 거예요. 경찰 말대로 진짜 천만다행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그 원룸에서는 더 이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전 혼자였기에 하숙집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어떤 한 가정에서 방 한 개를 하숙으로 내놓았더라고요. 저보다 몇 살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이었는데 가족들이 다 화목해 보이고 해서 의심 없이 택했죠. 그 가족의 온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화목한 그 3명의 가족을 보면 제 어린 시절 우리 엄마 아빠와 행복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아이가 참 맹랑한 아이였어요. 완전히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죠. 제 짐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으며 그것도 다 싸구려 옷들과 장신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액세서리며 구두 같은 소품들 말이죠. 그리고 회사 다닐 때 입으려던 정장 몇 벌이 구멍이 나 있거나 흙이 묻어 있곤 했어요. 하숙집 딸내미가 강하게 의심됐지만
내가 의뢰 입장이었으니 추궁을 못하겠다더라고요. 하루는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오후 반차를 내고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는데 현장을 딱 잡았어요. 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방에서 뭘 그렇게 잔뜩 들고 나오는 거야? 내 방문 항상 잠그고 열쇠도 갖고 다니는데 다른 열쇠가 있었던 거야? 어라? 내 현금통에도 손을 댔나 보네? 현금이며 내 액세서리며 원피스까지 갖고 나와? 네가 도둑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학숙의 딸내미인 현이 그게 더 지랄을 하더군요. 야, 고아 주제에 나를 신고한다고? 너 우리 아빠가 경찰 간부인 건 몰라서 그래? 네가 신고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오히려 네가 우리 집 물건 훔쳤다고 다 뒤집어 씌울 거야. 다 싸구려 물건만 있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치사해서. 그러더니 내 현금 몇만 원과 옷, 액세서리 등 훔치려는 것들을 내 얼굴에 던지고 가더군요. 전 당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더군요. 좀 더 똑똑하게 CCTV라도 몰래 설치해놓고 증거를 확보할 걸 억울했어요. 도둑 속을 갔던 그 하숙집에서도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다시금 거리로 내몰리고 나니 내 신세가 너무 처량했어요. 회사에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옆칸에서 사장님의 듬직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석영,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일단 나와봐.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쭈뼛쭈뼛 사장실로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요새 제가 겪어온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여자 사장님이 내 친엄마처럼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점점 내 안에서 서러움이 복받치더니 급기야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아우 그만 울어 이 바보야. 그런 일 있으면 진즉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우리 회사 사택 있는 거 알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만 사용하게 해주는 건데 석영이는 특별히 내가 쓰게 해줄게. 사택이 제일 안전하겠다.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고 내가 특혜주는 거야. 알지? 앞으로 일 열심히 해. 아무리 격리짜리라도 회사 돌아가는 전반적인 일들 다 배우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알겠지? 내가 지켜볼 거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전 사장님의 배려 덕분에 사택에서 무료로 살게 되었고 사장님 말씀처럼 회사 일 전반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 위 상사분들을 귀찮게 하며 이것저것 여쭤보기도 많이 여쭤봤어요. 처음엔 고졸 출신 경리 따위가 회사 전반에 대해 알려고 하니 무시하면서 안 가르쳐주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며 진심으로 배우길 원하니 하나하나 조금씩 가르쳐주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회사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어요. 20대 아가씨가 회사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남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택과 회사만 오가는 일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고아원 친구가 우리 회사 근처에 호프집을 개업했다고 하여 일일 알바생으로 들어가 맥주를 날랐어요. 저와는 친자매처럼 지냈던 친구라서 뭐든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아주 많이 대출을 받아 큰맘 먹고 호프집을 차렸더라고요. 특히 회사 일을 쉬는 주말이면 그 친구를 위해 무급의 알바생을 자처했죠.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직장인 손님한테 맥주를 잔뜩 쏟아버리고 만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주말에만 친구 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 아직 일이 서툴렀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와이셔츠 세탁비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탁소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배상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히려 제가 맥주를 쏟은 그 손님보단 옆에 친구들이 더 난리였어요. 허참, 이 친구 오늘 연구원으로 처음 취직하는 날이라 한턱 쏘는 건데 이 아가씨가 기분 잡치네 정말. 한 10만 원은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분까지 망쳤으니 그 값까지 보상해줘야죠. 우리 서울대 공대 박사 출신들이라고요. 서울대 박사 출신과 맥주 쏘는 게 무슨 상관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친구들은 거들먹거리며 1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맥주 쏘던 그 당사자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제게 넌지시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더 오버하네요. 괜찮습니다. 여름이라 시원하고 오히려 좋네요. 전 그렇게 제 옷값을 변상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세탁소에 맡겨보고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전 제 전화번호를 그 손님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로 꼬박꼬박 매일 연락을 하더군요. 세탁비 변상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일산 안부였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저 혹시 그때 제가 맥주 쏟은 와이셔츠 세탁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제가 계좌로 붙여드릴게요. 그거요? 그냥 손빨래 했더니 깨끗하게 지던데요. 세탁비 변상하고 싶으세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만나서 밥 한 끼 사주시죠. 그렇게 주말에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손님에게 미안한 맘에 밥을 대접하려는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연애는커녕 남자와 사적으로 1대1로 만나본 적도 없기에 그가 제게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하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그 남자가 답답했던지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서경씨, 참으로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남자 사귀어 본 적 없으시죠? 저도 뭐 예전에 여자친구 딱 한 번 사귀어 본 게 다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눈치 없으신 분은 처음입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건 저도 재주 없으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셔츠에 맥주 쏟았을 때 서경씨 얼굴 보고 너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 붉은 입술.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이렇게 단둘이 만나 데이트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니 더더욱 끌리네요. 꼭 사귀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평소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첫눈에 뿅 갔다며 고백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더더욱이 이런 고백은 처음이니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화하다 보니 저도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흠뻑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 숙맥끼리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남친은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연구원으로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친의 이름은 성수찬이었고 나이는 30대에 접어든 사람이었어요. 남친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단둘이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엄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더군요. 남친은 데이트할 때도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처음엔 저도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가 참 효자처럼 느껴지고 남친 엄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울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남친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어요. 본인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기 엄마가 빌라 건물 소유주라며 은근히 자랑도 했어요. 우리 엄마 무려 건물주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알지? 그만큼 건물주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 요즘 세상에. 그리고 우리 엄마도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살아와서 서경이 성장 배경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뻐해 주실 거야. 돈 같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박한 분 아냐. 내가 서경이랑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좋아하실 거야. 전 시모될 사람이 건물주니 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내 비천한 신분을 이해해 줄 거라는 말이 가장 반가웠어요. 고어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제 안에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친이 그런 말을 제게 한 후 3일 정도 지나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난장판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다가가니 다들 제 눈치를 보며 홍해 갈라지듯 옆으로 쫙 비켜서더군요. 그 끝엔 웬 아줌마가 성난 황소 표정을 하고 죽일 듯이 날 노려보고 있었어요. 야, 네가 이서경이냐? 이 썩을년 멀쩡한 내 아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임신했다고 뻥쳐서 결혼까지 하려고 해?
여러분, 전 저거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당장 이 회사에서 잘라야 해요. 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잘 걸렸다 이석영. 서울대 나온 똑똑한 내 아들을 홀린 죄로 내가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 아줌마는 바로 남친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남친 엄마가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니 어머님, 수찬 씨 어머님 맞죠? 내가 무슨 임신을 하고 수찬 씨를 홀렸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 난립니까? 이렇게 유언부여 퍼뜨려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따로 만날 것이지 이게 뭡니까? 경찰 부르겠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회사 측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일단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어요. 남친 엄마고 뭐고 없는 말을 지어낸 그 아줌마를 법대로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찰에 연락을 받은 남친이 찾아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사죄를 하더군요. 미안해 석영아,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무슨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회사에서 난리쳤다며? 일단 우리 엄마 경찰서에서는 풀려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난 너도 포기 못해. 제발 헤어지자 말은 하지 말아줘. 전 열이 뻗쳐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지금 우리 사귀는 게 문제야? 당신은 회사라도 계속 다닐 수 있지. 난 당신 엄마가 개망신 줘가지고 회사에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쫑이야 쫑. 그런데 경찰도 그냥 남친 엄마를 용서해 줄 것을 권하더군요. 서울대 박사 출신의 남친이 저렇게 무릎 꿇고 진심의 사죄를 한다면서 말이죠. 그놈의 서울대 박사가 뭔지. 여튼 저도 더 이상 크게 일을 벌리기 싫어서 다 오케이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후로 회사 사장님과 개인 면담을 했어요. 잘리는 줄 알고 잔뜩 쫄아서 불려갔죠. 어이 이석영이 그거 다 사실 아니라며. 아이 고아가 무슨 동네 푹이야? 애미애비 없으면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냐고.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열받아서 쫄지 말고 회사 계속 다녀. 다른 직원들한텐 내가 오해 풀라고 회식 자리에서 얘기 잘 해놓을 테니까. 알았어? 언제나 친엄마처럼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장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장실에서 한참을 울고는 개운한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남친과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고한 후 100일이 지났는데 그놈의 왼수 같은 여자가 저희 회사 앞에 또 나타났더군요. 이번엔 표정이 좀 달랐어요. 저기 석영양,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줘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석영양이랑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단식 투쟁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평생 내 말이라면 하늘같이 여기고 살아온 착한 아들인데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내 저번엔 미안했어요. 결혼이고 뭐고 다 허락할 테니 얼른 병원에 좀 같이 갑시다. 얼마나 다 죽어가나 싶어 남친 엄마와 남친이 입원했다는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 사람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보자마자 저도 불쌍한 맘에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이 남자야, 서울대 나와갖곤 하는 짓은 꼭 바보 같네.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니 얼른 갑시다. 그러니 밥 빨리 먹고 기운 차리라고. 전 다복한 가정을 늘 꿈꾸고 있었기에 이렇게 바보처럼 착한 남자와 살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없을 거라 여겨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바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경찰서 소동이 있었을 때 그냥 우리 인연을 정리하는 게 맞았어요. 조금이나마 편한 줄 알았던 시모가 결혼 후에 다시금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쌍욕을 하던 그때 그 사람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람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이코 같던 시모 때문에 고통과 눈물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어요. 일단 시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놈의 빌라 건물은 대출이 70%나 껴있던
이자 폭탄의 건물이더군요. 그 이자를 남편이 다 내고 있었어요. 월세는 시모 통장으로 갔고요. 크고 근사한 건물도 아니고 4개 호실짜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였는데 하도 썩어 빠진 건물이라 그나마도 한 개는 공실이었어요.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맨 2층 주인 세대에는 시모가 살고 말이죠. 저는 일단 오케이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자꾸 내 물건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옷들이 빵꾸 나 있고 흙이 묻어 있고 구두와 핸드백이 없어지는 등 여튼 이상했어요. 전 옛날 하숙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던 주인집 딸내미 생각이 나서 CCTV를 몰래 설치했어요. 영상을 돌려보니 범인은 바로 시모였어요. 나보다 좋기 20kg은 더 나가는 시모가 몇 벌 있지도 않은 정장을 가져다가 빵꾸 내놓고 스타킹 다 찢어놓고 물건이며 액세서리를 훔쳐간 거였어요. 심지어 현금통에서 현금까지 가져가더군요. 그런데 더 사이코 같은 짓은 뭔지 아세요? 글쎄 제 코트에다가 가래침을 탁 뱉고 다시 걸어놓은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며느리 코트에 그럴 수가 있는지 당장 시모한테 영상을 보여주며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안한 기색은 없고 오히려 내게 화를 내더군요. 야, 너 가족 맞냐? 어떻게 하늘 같은 CM의 뒤를 캐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감시할 수 있냐?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참, 내 아들한테 다 이럴 거다. 지 마누라 예절 교육 단단히 시키라고 말이야. 전 너무 화나서 대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깜빵 가고 싶으세요? 며느리 코트에 가래침 뱉는 건 예절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그 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그나마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옷을 엉망으로 만드는 짓은 더 이상 안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늘 시모 편만 들었어요. 그 점이 절 가장 힘들게 했어요. 우리 엄마 젊어서 혼자 되고 외동아들이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 그토록 불쌍한 우리 엄마가 약간 실수했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뭐라 가야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마다 당신에 대한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알아? 난 안 불쌍해? 맨날 당신 엄마만 그렇게 불쌍하고 당하기만 하는 나는 왜 맨날 가해자 취급하는데? 나도 맨날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한테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 철없고 맨날 사고만 치는 시모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점점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힘들게 한 결혼인데 이혼을 할 수는 없기에 최대한 노력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한 돌파구는 바로 분가였어요. 자기야, 우리 분가하자. 자기 모은 돈 얼마나 있어? 그동안 사실상 내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으니 당신은 연구소에서 받은 돈 다 저축해놨을 거 아냐? 사실 그동안 제가 중소기업에서 받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다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정말 전무했죠. 그만큼 남편이 잘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허투루 돈은 안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어버버하며 당황했어요. 돈? 갑자기 돈은 왜? 그리고 분가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따로 살았다가 엄마 쓰러졌는데 발견 못해서 골든타임이라도 넘기면 어쩔 거야. 그렇게 평생 후회할 짓은 하기 싫어. 그냥 엄마랑 같은 건물에서 계속 살자. 잠깐만, 분가는 차치하고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다는 거야? 당장 핸드폰으로 계좌 잔액 보여줘. 월급 통장 말이야. 한참 실랑이 끝에 남편이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보여줬어요. 전 너무 충격받아서 뒤로 자빠질 뻔했죠. 남편 월급 통장의 잔액은 단돈 39만 원. 열받아서 들깨처럼 물어뜯으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연구소에서 꽤 많이 받는다면서 그 월급 다 어디다 쓴 거야? 출금 내역도 보여줘봐. 아니 이게 뭐야? 어머니께 한 달에 300씩이나 꼬박꼬박 보내고 빌라 대출이자 갚느라 월급을 다 쓴 거야?
어머님은 따로 빌라 월세도 좀 받으시잖아. 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시는 거야? 반찬도 우리가 맨날 해드리고 따로 어버이날 같은 때 용돈도 두둑히 드리는데 이 정도면 빌라 월세를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등신아. 남편한테 등신이라고까지 할 만큼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서울대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상등신이 따로 없더군요. 하루는 빌라 우체통에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 명세처가 두껍게 와 있더군요. 어디다 썼는지 보려고 열었는데 가관이었어요. 백화점에 피부과에 전신 마사지샵에 이렇게 사치를 하니 남편이 매달 바치는 300도 모자르다고 징징대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시모에게 한 소리를 하면 그대로 남편한테 일러 바쳐서 남편과 저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그렇게 전 그들 사이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게 아기 낳으라고 닥달을 신혼 초부터 해댔어요. 그런데 아기가 정말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만 난임 클리닉을 계속 다니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남편은 심드렁했어요. 우리 그렇게 인공적인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아기 낳지 말자. 자연의 섭리에 따르자고. 뭐? 자연의 섭리? 그럼 어머님께 애가지라고 재촉 좀 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말씀드리던가. 일하는 사람 붙잡고 회사에 전화까지 해대면서 애기 가지라고 나한테만 왜 난리야. 아유, 또 우리 엄마 흉보는 거야?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남편에게 난임병원에 가서 함께 치료받아보자는 저의 부탁은 매번 까이기 일쑤였어요. 고아원 출신으로 외롭게 자랐기에 아이 적어도 2 이상은 낳고 다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도움을 안 주니 저 혼자 애 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죠.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절 따로 부르셔서 사장실로 향했어요. 여장부 스타일의 사장님께선 살이 30kg 넘게 빠지시고 너무 수척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경아, 내가 서경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젊어서 연애하던 남자한테 뒤통수 시게 맞고 앞으로 결혼은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사업 확장하는 데에만 미쳐서 일만 하고 살았어. 그러다 몇십 년 만에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글쎄 암덩이가 몸 여기저기에 다 퍼져 얼마 못 산다지 뭐야. 내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였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어쨌든 난 몇 개월 안 남았어. 내 재산, 내 자리, 이 회사 몽땅 서경이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못해도 몇백억은 될 거야. 이미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건 다 파악하고 있지? 내가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인수인계 해줄 테니 이 회사 사장 될 준비랑 내 장례 준비 좀 도와달라고. 알았지? 사장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이 다시 병원에 가봐요. 여러 군데 가봐서 사장님 살릴 수 있는데 찾아서 치료받으세요. 아님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 병원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치료 다 해보자고요. 저와 사장님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친엄마같이 절 지켜주셨던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게 너무 절망스러웠죠. 다음 말부터 사장님은 정말로 제게 본인 사장직을 인수인계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나 기니 할 말이 있어. 중대한 일이야.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뭔가 지레 겁을 먹은 듯이 본인이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술술 하더군요. 혹시 내 얘기 어디서 들은 거 있는 거야? 그래, 나 고자야. 애 못 낳는 남자다. 씨 없는 남자라고. 성인 돼서는 비뇨기과에 간 적 있는데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 당신한테 숨긴 건 미안하지만 이제 다 알았으니 오히려 개운하네. 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뭐? 무정자증이라고? 내가 그토록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어머님이 나한테만 애 빨리 낳으라고 닥달을 할 동안 당신은 강 건너 불구경하도 있었단 말이야?
어차피 불가능할 걸 알면서도 내가 산부인과 다니면서 나팔관 조영술이며 뭐며 난임 시술 받고 혹시 내 자궁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전전긍긍 할 때마다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당신 미쳤어? 사이코야? 내가 그토록 갖고 싶던 따뜻하고 다복한 가정은 이미 물 건너간 듯 했어요. 그래도 그리 쉽게 이혼 결정은 못 내리고 몇 달을 냉랭하게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죠. 그 사이에 회사 사장님은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고 얼떨결에 제가 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회사 전반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기에 회사 운영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장님으로부터 상속받고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남편이나 시모한테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한 정내미가 이미 뚝뚝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와중 시부 제삿날이라며 시부가 부르기에 반차 내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길래 시모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정작 날 부른 시모는 놀러가고 저한테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야, 돈도 잘 못 버는 네가 시아버지 제사상 다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뭐 서울대 박사 출신 내 아들이 도와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아님 다 늙어서 힘 빠진 시애미가 차려야 한다는 거니? 네, 참 웃겨서. 어머님, 웃긴 건 저예요. 회사 반차까지 내고 오게 하셨으면 적어도 어머님께서 집에 계시면서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돈이요. 어머님, 제가 얼마 버는지 모르시는구나. 당장 통장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서울대 박사 출신인 잘난 아드님보다 제가 100배 1000배 많이 버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통장 잔액 보여줬더니 시모한테 바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야 며느리야. 이게 대체 무슨 금액이냐? 너 로또 한 100번쯤 맞은겨? 시모한테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돌아가신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재산과 회사를 물려받았으니 나도 이제 현금만 수십억에 부동산 자산과 회사까지 내 소유가 된 건 모두 다 말이죠. 석영아, 내 딸아. 난 날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다. 넌 내 딸이나 다름없다. 너도 날 엄마처럼 여기고 함께 잘 살아보자꾸나. 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으니 이렇게 다 까발린 거예요. 어머님 아들 고자예요. 지금까지 애 안 생긴 게 다 서울대 박사 출신 고자인 어머님 아들 탓이니 이제 내 탓 그만하세요. 아, 이제 해방이네요. 해방. 더 이상 얼굴 마주치지 말자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제사는 엄니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전 다시 회사로 가봅니다. 내 회사 말이죠. 그리고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절차를 다 위임했어요. 애도 없는 마당이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이 매일 찾아오고 연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푼이라도 뜯어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변호사더러 최대한 돈 안 주는 방향으로 이혼 끝내달라고 의뢰했어요. 초고속으로 이혼 소송은 끝이 났죠. 이젠 개같은 시모와 남편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내 인생 만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 아이를 갖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제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젊으니 또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죠 뭐.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복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